공식인데 이제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아, 변형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느냐. 두 사람이 악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적개심을 감추기 위해서 악수를 했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C2예요. 응? 근데 진짜 악수해 놓으니까 성적으로 공격받은 느낌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 경험에서 B 경험으로 옮겨갔잖아요. 응? 처음에는 적개심을 부인한 것에서 성적인 공격을 받은 걸로 변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T 변형은 C2에서 A1으로 옮겨간 그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숫자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이 T는 뭐 C2에서 A6로 갈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뭐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건데, 이 변형의 과정을 비온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아, 참 어렵네.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가, 아하, 예를 들어서 변형이, 여기서는 T라고 그랬지만, TA면은, 이제, 분석가, 알파가 아니고 TA, T하고 A, T하고 A는 뭐죠? 분석가의 변형. TP, 이것은 환자의 변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TA와 TP를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상담 끝나고 어떻게 그 분석가 상담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형이 됐고, 회기마다 또 이거는 한 회기에서도 변형될 수 있지만 여러 회기 중에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대단히 재밌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학회에 나왔을 때 슈퍼비전이라든가 토론에 나왔을 때 이런 거를 적용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분석가가 회기를 통해서 상담사가 TA 이퀄 어디서 어디로 갔다 몇 회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환자 TP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고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그 치료 과정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변형 과정을 통해서. 재밌잖아요. 좌표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변형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회기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서 열째 줄 보면은, 그러나 분석가는 자신의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태기 때문에 그의 정신 상태는 보다 넓은 권역인 C에서부터 F행까지로 간다. 대개 상담자는 C에서 CD를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C하고 D를. D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 개념화니까. 근데 개념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추상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대부분의 상담사나 분석가들은 C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그에 머무르지 못하면 A나 B로 가는데 병리적인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A하고 B에 머무르는, A행과 B행에 머무르는 사람이 상담을 할까요? 내담자를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이제 내가면서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A와 B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돈 내가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상담할 때 이제 환자한테 돈 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114페이지. 이제 얘기가 돼 있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신경증하고 정신증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응? 너무 잘 알구먼. 그 신경증은 자기가 아픈 거를 알아요. 아, 내가 아프구나. 근데 정신증은 자기가 아픈 줄 몰라요. 응?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난 우울하고, 난 어디가 좀 이상하고, 뭐, 아파. 내가 정신적으로. 응? 그래서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심리치료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알아. 아프다는 걸. 근데 정신증은 전혀 자기는 너무 지나치게 건강하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잘 몰라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경계선적인 그런 장애자도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양쪽을 보자면 그렇다. 그래서 주로 비오는 정신증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고, 그 정신증 환자들,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많이 치료한 데다가 그 결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보면은요. 인격의 정신증적인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변형은 이것과 대조적이다. 신경증하고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증적인 부분은 분열 기제와 투사적 동일시를 상당히 사용한다. 오케이.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정신분열증, 정신증 환자들은 분열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쪼개낸다는 거죠. 파편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왜 파편화시키냐? 덩어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쪼개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관련된 덩어리로 이해 못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못 짓는 거죠.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를 못 짓는 겁니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의식화를 시킨다든가 함부로 통합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따로따로 이해한 거를 따로따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쩌다 한 번씩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데 저항하거나 거부하면 중단해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게 아주 민감해서 또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를 활용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베타 요소를 소화를 못 시켜요. 정신증 환자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방출만 하죠. 방출만 하니까 정신증 환자들을 상대하면 짜증나요. 그리고 굉장히 귀괴하고 두렵죠. 너무 생소하니까. 그래서 밀어내죠. 그래서 분열기제와 투사적 동일시를 상당히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는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는 참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꽤나 이해했나 보다 그러면 뒤통수가 터지고 지나가면 또 뒤통수가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신경증 환자는 감정에 쩔어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들 보면은 감정이 풍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풍부한 게 아니에요. 감정에 쩔어 있지. 그래서 진짜 감정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의외로 신경증 환자들은.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감정의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증 환자들은 아예 감정을 배제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고만 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고 위주로 하고 감정이 침투하면 막 공포에 질려요. 절대 감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울거나 웃거나 그러니까 정신증 환자들을 상대할 때는요, 울게는 절대 못해요. 왜? 절대 안 울어요. 그치? 절대 안 울기 때문에 감동시켜서 울게 하면 안 돼. 대신에 웃는 건 가능해요. 잘 웃지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분열증 성향이 있는 환자랑 이제 상담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웃었다. 그러면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약간 웃는 반응만 보여도 상당히 진도가 나간 겁니다. 왜? 감정은 웃음으로 열려야지 비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걸로 감정을 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게 환자들은 비참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답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울게 해가지고 감정을 정화시키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서 치료되는 줄 아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고 폭발시켜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살려서 치료하는 거지.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감정을 드러내서 정화시켜서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정을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지 감정을 포괄해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만. 살려내는 것은 뭐냐? 가장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드러내고 함께 경험하고 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건데 그것은 놀이를 통해서 가능해요. 언어적 놀이. 응? 그래서 그 상담자의 상징화 능력과 추상화 능력과 그런 어떤 그 유머와 어떤 그런 어떤 센스가 유머 감각이 있으면은 웃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 정신증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응? 그렇게 이해하려고 같이 따라가줘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응? 잘못 짚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진실로 나를 이해하고 내 세계로 들어와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면 그분은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상당히 유연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파편화, 흩어짐의 인상을 갖게 됩니다. 찢어지는 느낌. 이것은 분석가의 인격이나 두 사람 사이의 상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외부 공간으로 폭발해버려요. 계속 그냥 끝없이 나아간다는 거죠. 기괴한 광경들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자 환자들의 사고는 기괴합니다. 따라서 관찰하거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형은 투사적 변형입니다. 그래서 정신증 환자는 왜 그러는가? 베타를 알파로 변형시키는 알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의미 창출 기능이 없죠. 응? 관계 맺는 능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섣불리 그 투사적 동의서를 받아서 내 알파 기능으로 섣불리 바꾸면 안 됩니다. 어쩌면은 그 정신분열증 환자의 그 베타는 내가 담아낼 수 없다면 제3의 영역에 두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5 안에 둬야죠. 어쩌면. 근데 그래서 5 안에 두지 않으면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 파편들은.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그래서 정신분열 환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내막은. 내부는 그래요. 내부는. 자기가 찢어지고 파편화되고 폭발될 것 같은. 응? 이제 그래서 그 115페이지 보면은 그 과장어법이라고 있는데 비오는 강한 정감들이 있으면서 강력하게 밖으로 토사되는 게 과장어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장어법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과장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멀리 뻗어가는 아이디어들이죠. 강력한 정감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상화하거나 폄하하는 정감들입니다. 그래서 분석회계에서 나타나는 과장어법은 경쟁심, 시기, 배설적 투사와 관련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즉 과장어법은 강력한 정감이죠. 정서죠. 응? 이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과장어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엔타이 그로스가 있죠. 엔티. 반성장이에요.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것이 뭐였죠?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역전이라고 그러죠. 역전이 반성장이죠. 반성장.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표시 있죠? 넷째 줄.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이것은 역전의 표시입니다. 반성장의 표시입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죠. 비온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발달을 거슬려가며 존재의 모든 측면들을 탐욕과 시기심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모든 의미 있는 대상과 사건들을 무화시키는 자기의 부분을 살펴보자. 이것은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표시되는데 좌표의 두 축의 역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역전된 좌표는 중간은 뭐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K가 지배해요? 마이너스 K가 지배해요? 마이너스 K가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환자만 마이너스 K를 지배할까요? 사실은 상담가가 마이너스 K를 지향합니다. 대부분의 상담가가 나를 포함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떼우려고 그러고 응? 자기의 계획대로 떼우려고 그러고 전부 마이너스 K예요.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K를 거부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럴 때 상담자가 마이너스 K에 있으면 내담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K를 넘어가지 못하겠죠. 응? 그래서 그 상담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칠고 탐욕스럽고 야망으로 가득한 부분과 동일한 모습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마이너스 K로의 변화의 예는 즉 K에서 마이너스 K로 옮겨가는 거죠. 역전. 해석에 대한 환자의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즉각적으로 지금 그에게 주어졌다고 느끼는 것이 무언가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어떤 것임을 가리키는 연상이 따라오는 거죠. 마이너스 K로 가는 것을 K로 바꾸기는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7페이지 보면 마이너스 K로의 후퇴의 또 다른 예는 재채기와 가려운 목을 갖게 된 환자예다. 이는 고통스러운 통찰대에 바로 따라오는 거죠. 의미 있는 경험을 베타 요소로 바꿔버려서 배설해버립니다. 자, 해석을 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때리르 와가지고 나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베타 요소를 소화를 안 되면은 이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를 힘도 없어요. 그러면 머무를 힘도 없으면 투사적 동일시로 그 베타를 다시 튕겨서 보내야 되는데 그 튕겨서 보낼 힘도 없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싸는 걸로 나타나는 게 A6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비온이 투사적 동일시를 병리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 성까지는 투사적 동일시가 상당히 병리적이었어요. 일방적이고. 그래서 아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엄마를 움직여가지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일종의 역동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까지는 역동이론자예요. 정신분석에서. 대상관계로 분류하지 않아요. 프로이트 학파에 머물러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까지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페어베언부터 대상관계 학파로 분류하죠. 우리는 이제 멜라니 클라인을 대상관계 학파로 알잖아요. 대체로.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클라인은 그 프로이드의 역동이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역동이 우선으로 봤어요. 관계보다 멜라니 클라인까지는. 근데 페어베언에 들어가서는 관계가 역동에 앞선다 그래요. 놀라운 얘기를 해버려요. 페어베언이. 그래서 완전히 멜라니 클라인하고 선을 긋죠. 페어베언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신분석 학자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제 그 페어베언이 나오면서 안나 프로이트는 아예 정신분석하고 거리를 두고 자아심리학으로 남아버려요. 오히려 그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후퇴한 거죠. 응? 어쩌면 프로이트에 충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사실은 자아심리학이거든. 어떻게 보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자아와 이도와 그 스포이건데 중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물론 나중에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발전합니다만은 어쩌면 프로이트의 원래 이론으로 돌아간 게 안나 프로이트의 그 자아심리학자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상관계, 말러가 대상관계 이론가예요? 자아심리학자예요? 자아심리학자입니다. 대상관계 이론 같잖아요, 말러가. 자아심리학자예요, 말러가. 응? 하트만, 자아심리학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나 프로이트, 하트만, 말러 이런 사람들이 자아심리학을 구성해가지고 주로 의식의 그 활동.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아들러하고 가까워져 버렸어요. 응? 그렇게 본다면 물론 아들러는 이제 사회학적인 그 개인심리학으로 나갔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계보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계보를 보는 게 중요하냐.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원리는 의식화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치료 원리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의식화만이 치료가 아니다. 공감이 치료한다고 얘기해서 코아시. 굉장히 이것은 정신분석의 혁명이에요. 고전적인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치료된다고 봤는데 그것만이 치료가 아니다. 진짜 치료는 정서적인 공감이고 정서적인 조율이란 말을 썼죠. 조율, 어튜먼트. 그러니까 이것은 공명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튜먼트는 그 음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 튠업 한다 그러잖아요. 튜닝 한다 그러잖아요. 튜닝. 응? 그래가지고 그 정서를 조율하는 거죠. 정서적 조율이라고 그러는데 공감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조율이 더 코아시 의하는 것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가 고전적인 정신분석인데 그것은 코아 이전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역동이론가나 대상관계 이론까지도 다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관계가 치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상관계 이론도 역동이론이고 관계가 중시는 됐지만은 관계가 치료의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왜?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의 역동을 의식화함으로써 치료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관점은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역동을 의식화하는 데 더 중점이 있거든. 대상관계 이론은. 그래 안 그래?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코아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이 정신분석의 계보를 이해하지 않으면 왜 내가 정서와 관계가 치료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을 전부 읽어보면은 관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역동을 이해하고 의식화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관계 자체에 그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코앗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정서적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라고 말은 안 했지만 관계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코앗이. 그러다가 이제 최근 상호주관 정신분석에서는 정서와 관계, 즉 비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관계 자체가 치료한다고 얘기하죠. 관계 자체가. 왜? 모든 것이 관계 패턴에서 어긋나고 정서적인 관계가 어긋날 때 모든 질병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의식화시키고 이런 내가 무의식 내용을 안다는 깨달음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오히려 실존주의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사실은.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근데 그런 어떤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과 완전히 획을 그은 게 내가 볼 때는 관계가 치료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융이 관계를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 모든 융의 치료법은 관계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번역하고 있는 책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융 심리학과 비혼 이제 심리학에서 어떻게 정서하고 관계가 중요하냐를 바바라 설리반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리얼하게 느낄 겁니다. 굉장히 왜 중요하냐 이런 것을 이제 리얼하게 느낄 텐데.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재채기가 나와버린다든가 또 막 목이 막 가렵다든가 귀가 근질근질하다든가 그래서 딴청 부리죠. 이건 전부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타를 이제 똥 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전이 우세할 때 환자의 두려움은 자신이 탐욕에 찬 공격과 의미 파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의미 부여하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의미를 파괴해버립니다.